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공공선택 이론에서 투표 지난 시간에 하다 만 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목이 공공선택 이론. 지난번에 한 것처럼 공공이 이제 사람들 전체 모이는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게 투표가 되는 거죠. 이 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살펴볼게요. 자, 페이지 58페이지 가보시면은 과반수 다수 결과 중위 투표자 정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꽁도르세 기준이라는 게 있네요. 꽁도르세 기준. 사람 이름에서 유래한 건데요. 이게 토너먼트 같이 둘씩 이렇게 짝져가지고요. 더 좋은 걸 선택. 그러니까 한 명씩 잡고 이긴 걸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밑에 표가 나와 있어요. 얘는 둘씩 짝지는 거죠.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A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냐면 앞에 게 제일 좋아하는 거네요. 우선순위, 선호순위가 1, 2, 3등 있어요. X를 제일 좋아하고 Y를 그 다음 좋아하고 Z를 좋아하고요. 그쵸? B는 Z를 제일 좋아하고요. Y를 제일 그 다음 좋아하고 X를 제일 싫어하네요. 뭐 요거를 표로 나타낸 게 거기 나와 있는 거죠. C는 선호 순서가 Y를 제일 좋아하고 Z를 좋아하고 X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둘씩 짝져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할 거니까 요거를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A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 X라고 하고요. 여기가 Y, Z라고 할게요. 그럼 이쪽이 선호 순위, 순서 선호하는 정도? 위로 올라갈수록 선호 정도가 크다라고 할게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X가 1등 여기 그 다음 Y가 2등 Z가 3등 이렇게 되니까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A 모양이 될 거고요. 왼쪽에 왼쪽 반대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어떻게 될 거냐면 Z를 제일 좋아하고 Y를 그 다음이고 X를 제일 싫어하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B가 이렇게 될 거고 가로를 이렇게 묶을게요.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Y를 제일 좋아하고요. 제일 좋아하고 1등. 그 다음에 Z가 2등, X가 3등 이렇게 모양이 돼 있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파란 색깔 모양이 C 이렇게 될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림으로 나와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시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꽁도르세 기준에 따라서 누가 우승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방법이 처음에는 X랑 Y랑 먼저 대결하고요. 그 다음에 Z를 이렇게 대결시킬 수 있겠고요. 대진운이에요. 그게 아니고 Y랑 Z를 먼저 대결하고요. 그 다음에 X를 이렇게 대결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X랑 Z가 먼저 대결하고요. 그 다음에 Y가 대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볼게요. XY 대결해보면 Z는 이렇게 가리세요. 그러면 A는 누굴 지지하냐면 X 지지. Z 가리면 B는 Y 지지. C는 Y 지지. Y가 이겼네요. Y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띵 떨어졌어요. Y랑 Z 대결할게요. A는 Y 지지, Y 한 표, B는 Z, C는 Y. Y가 이겼네요. 그래서 Y가 우승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YZ는 지금 왼쪽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Y가 올라갔고요. 얘는 아웃. YX는 역시 Y가 이겼으니까 Y.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잘하면 그 다음 거는 뭐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많아가지고 좀 더 편리해요.
XZ는 사실 우리가 안 했었어요. A는 X, XZ니까 Y만 빼면 돼요. B는 Z, 1대1이네. C는 Z, Z가 이겼네요. 그래서 X는 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ZY는 Y가 이기네요. 그래서 Y. 그래서 둘씩 짝졌더니 Y가 뽑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이 우리가 꽁도르세 방식이다. 뭐 사람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이런 방식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중위 투표자 정리 거기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거의 밑줄 치세요. 단순 다수결 밑줄 치세요. 단순 다수결에 의했을 때 거기 보시면 중간에 위치한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예산 규모가 중간인 Y를 선호하는 유권자를 우선순위 투표자라고 한다. 밑줄 치시고요. 여기 보면 예산 규모가요. 이쪽이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나열하도록 할게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정해진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예산 규모가 오른쪽으로 가서 크다라고 할 때 X가 작고 Z가 크고 Y가 중간이잖아요. 이 중간인 Y를 선호하는 C가 중간에 위치한 거예요.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당첨된다는 게 바로 우리는 이거를 중위 투표자의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표자의 정리. 중이라는 게 중간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호텔링 정리라는 거 아마 설명 좀 드렸었는데 그거 원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뒤에 다시 정치인 모형 할 때 우리가 다시 설명 드릴 거예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과반수 다수결과 과반수제와 투표의 모순, 투표의 패러독스예요. 역설이라고도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거기 밑에 보면 순서를 약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표랑 밑에 나와 있는 표랑 뭐가 달라졌나 한번 잘 보세요. A는 XYZ 변함 없고요. B는 ZY, B가 변했네. XY가 바뀌었고요. C는 YZX 변함 없네요. B가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B가요, ZYX였는데 ZXY로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럼 B가 어떻게 모양이 변하는가 보면 새롭게 이렇게 변화한 모형은 뭐 따로 그릴 데가 없으니까 그냥 밑에다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예산 규모가 이렇게 있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으니까 B만 그릴게요. B가 옛날에는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었어요. Z를 제일 좋아하고 Y, X 이렇게 됐었는데 Z를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X를 그 다음 좋아하고 Y를 제일 싫어하네요.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B의 선호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선호도가 바뀌어버리면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었을 때 누가 당첨되는가, 요거 당첨되는 거 판단하는 건 시험에 나오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지시면 돼요.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요, Y가 당첨되는 게 아니라 해보면 Z가 당첨되고요. 요렇게 만약에 Y, Z를 먼저 대결하고 X를 하면 Y가 아니라 이때는 X가 당첨되고요. 요렇게 하면은 Y가 당첨돼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순서를 바꿨을 때 누가 먼저 대결하는가 그 순서를 바뀌게 되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걸 우리는 투표의 역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투표의 역설이라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제일 강자는 언제나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순서에 따라서 대진 순서라고 할까요? 대진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이걸 우리는 투표의 역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번에 봤던 부캐넌이라는 학자가 아니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까 가만히 봤더니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V자 같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V자 같이 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봉우리가 하나잖아요. 그럼 사진을 찰칵 찍으면 이렇게 찰칵 찍으면 이것도 봉우리 하나인 걸 뜻하는 거고요. 만약에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꺾어진 거. 그럼 이것도 봉우리 하나인 거고요.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것도 봉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노란 색깔로 이렇게 돼도 봉우리가 하나고요. 하얀 색깔도 봉우리 하나고 파란색도 봉우리 하나인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봉우리가 이렇게 산 모양이 생겼을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 봉우리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B와 같은 선호를 지니는 경우에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라는 걸 발견해냈고요. 그래서 이렇게 B와 같이 모양이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인 경우 이런 선호를 우리가 따봉 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따봉 선호가 되면 저렇게 투표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게 투표의 역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의 설명 보면 투표 묘순이란 승자가 계속 바뀌어. 순서를 바꿨더니 승자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투표의 역설이라 그러고요. 2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끝에 의사 진행 조작 거기 밑줄 치세요. 그 표현. 그러니까 주최 측이 의장이 자 먼저 누구누구 대결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어차피 제일 센 애가 우승할 거니까 뭐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래서 조작을 할 수가 있겠네요. 3번에 보시면 그래서 의장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순서를 바꿈으로 우승자가 달라지니까 의장이 원하는 대로 결정되네요. 의장이 독재자가 되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보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그러니까 독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독재 같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투표의 역설 바람직한 게 아니네요. 그래서 요거 투표의 역설과 따봉 선호 꽁도르세 방식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선호의 형태와 투표의 모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투표의 모순이 나타나는가 있네요. 1번 그게 결론이에요. 따봉 선호 때문에 발생한다. 그거 잘 체크하시고요. 요거 때문에 발생한다. 자 그럼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따봉 선호를 이렇게 단봉, 봉우리 하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우상향 한다든가 우하향 한다든가 이렇게 모양이 봉우리가 하나 있는 걸로 바꾸면 투표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다. 뭐 그거 우선 캐치해낼 수 있는데 자 2번 볼게요. 밑에 자 밑에 그림에는 우리가 선택 대안이 요거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기 순서가 어느 걸 우선순위 합니까? 1, 2, 3 이걸 랭킹을 매긴 거 여기가 예산 규모 하나만 선택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선택이 우리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개 이상이 되는 경우 생각할 수 있어요.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MT를 간다라고 할 때요. 이게 이제 MT 거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멀리 갈수록 멀리 MT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할 때 동아리가 홍대로 갈까? 홍대면 그냥 이 앞에 가서 그냥 먹는 거고요. 그리고 뭐 깡촌으로 갈까? 그리고 여기는 가는 김에 파리로 가자. 이렇게.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멀리 가는 건데 이거는 너무 MT 분위기 안 나고요. 파리면 이건 좀 너무 하잖아요. 이거는 완전 뭐 장기 여행이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좋으냐면 깡촌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렇게 옆으로 멀어지면 효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기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숙소라고 할게요. 숙소. 이거는 그냥 노숙할까? 그러니까 우리 MT 뭐 대학생 가고 하니까 그냥 길에서 막 하고 뭐 마시자. 그리고 아니다. 그냥 뭐 민박 펜션을 갈까? 아니면 별 5개짜리 호텔, 여기 별 하나 있죠? 4개 더해서 호텔을 가자. 이건 또 너무 비싸잖아요. 민박 정도가 제일 나서 이렇게 양쪽에 가장 좋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요. 모양이 여기가 정상이고 모양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멀어질수록 효용 순서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왼쪽은 그냥 선택이 하나니까 그냥 저렇게 뭐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 이건 선택이 2개니까 이렇게 등고선 모양으로 우리가 표시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선호가 제일 높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선호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차별 곡선 할 때 설명드리는 거네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 밑에 1번 거기 별표하고 밑줄 치셔야 돼요.
모든 유권자의 선호가 단봉 선호일지라도 밑줄 치세요. 자, 우리가 봤을 때 투표의 역설은 따봉 선호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이 따봉을 단봉으로 바꿔버리면 역설이 발생 안 하겠네? 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선택 가능한 대안이 이렇게 2개 이상이 되면 비록 단봉 선호일지라도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다시요. 따봉 선호일 때만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단봉 선호인데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가 있네요. 언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 대안이 거리와 숙소처럼 대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선택 대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상이 존재 시, 요게 만약에 중간에 전제가 깔려 있으면 비록 단봉일지라도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당구장 따라서 표시 보면 단봉 선호라는 거는 투표의 모순이 없는 의사결정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2개 이상이다라는 표현을 밑에 2번에 보시면 복합적인이라는 말 보이시죠? 그렇게 바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려는 대상이 2개 이상 복합적인 경우 이렇게 바꿔 썼으니까 표현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재정학이 계속 말씀드리는 말 문제는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즈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이 말이 그 말로 바꿔 쓴 거구나. 그거만 좀 적응하시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밑에 그림 책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한번 볼 테니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리라고 할게요. 여기 뭐 숙소라고 할게요. 뭐 예산안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도 되는데 그냥 왼쪽에 하던 걸 그대로 끌고 올게요. 자, 거기 보시면 동심원이 여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심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동심원이 이렇게 있네요. 자, 3개가 있어요. 봉우리 모양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나 볼록 이렇게 입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본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A가 어디냐면 A가 여기로 할게요. A라는 사람 점. 여기가 C라고 할게요. C라는 사람의 선호 순서예요. 여기가 B라고 할게요. B.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X, Y, Z가 어떻게 돼 있는가라고 점을 찍으면 X가 대략 한 여기쯤 있고요. 여기쯤 있고 Z가 한 여기쯤 있고 Z가 한 여기쯤 있고요. Y가 한 여기쯤 있다라고 할게요. Y, Z, X. 정확한 그림은 책에 있는 거 해서 한번 찾아서 다시 넣어보세요. 정확한 그림은 뭐냐면 밑에 표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저 선호 순서 표현해 볼게요. 자, A는 어떤 걸 제일 선호합니까? 라고 하면은 그 바로 밑에 표랑 같이 자, A가 여기가 산 정상이잖아요. 여기 잠깐 보세요. A가 관심이니까 B와 C는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요 봉우리에 가장 가까운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제일 가운데 테두리에 있고 그 다음에는 바운더리가 Z가 그 다음 바운더리 Y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보기엔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면 여러분들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는 X를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 Z고 그 다음 Y고 밑에 표 나와 있는 것처럼 바꿔주시면 돼요. B는 여기가 가장 최정상이죠. 그래서 Y를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에 X를 선호하고 Z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네요. 이 산 정상에 비해서. 그래서 Y, X, Z죠. X, Z 이렇게 되네요. C는 거의 표 컨닝 해 보시면 되겠어요. Z네요. 처음에 Z로 바꾸세요. 제일 앞에. Z, 그 다음 Y, X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표의 역설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이렇게 복합적인 경우 나타나도요. 이렇게 각각의 사람을 이렇게 선호 순서를 맞춰가지고
꽁도르세 방식이니까 둘씩 짝져서 누가 당첨될 것인가, 그거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명만 쭉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투표 역설이 발생 안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요, 이렇게 해보면 단봉 선언인데도요, 투표 역설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봉 선언이면 일반적으로 투표 역설이 발생 안 하는데 안건이 이렇게 2개 이상 복합적이면 투표 역설이 단봉 선언일지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뭐 3인인 경우, 5인인 경우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냥 괜히 복잡하게만 하니까 날려버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갈게요. 책에 있어서 넣기는 했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다음 페이지 박스 거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선택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첫 번째 전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공공 부분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민간 부분에서도 공급될 수 있다는 사실. 대체 가능한 한 대체제 밑줄 치세요. 공급되는 경우에 따봉 선호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거 잘 체크하시고요. 자, 위에다 다시 한번 그림 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요. 참고 그림. 자, 요게 따봉 선호인데 예산 규모. 우리가 영어 교육에다가 해볼게요.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예산 규모. 초딩부터 영어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쪽은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는 거고요. 엄청나게 많이. 여기는 중간. 여기는 소규모. 조금 돈을 작게, 작은 규모로 투자한다고 할게요. 대중소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원래는. 그냥 놔둘게요. 근데 여기가 1, 2, 3 이렇게 랭킹 매겼어요. 어느 걸 제일 선호하는가.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적인 사람은 적게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요. 많이 하는 거 1등, 그 다음 그나마 나은 건 중간, 적게 하는 거 싫어하거나 아니면 뭘 영어에다가 그렇게 애들 해. 그냥 하지 마. 돈 아까워. 그래서 돈 투자 안 하는 거 1순위, 중간, 크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그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아니면은 더 자연스러운 거는 돈 너무 적은 것도 그렇고 많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중간을 1등, 그 다음에 뭐 이렇게 2등. 그러니까 봉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저렇게 빨간 색깔 같이 따봉 선호 되는 거는 그냥 괜히 초등학교 영어 한다고 뭐 선생님들 영어 연수 몇 번 보내고 괜히 외국인들 한두 명 해봤자 효과가 뭐 있겠냐. 그냥 뜨뜨미지근한 그런 게 좋지 않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투자하려면 왕창 하고 1순위. 안 하려면은 그냥 아예 하지 말고. 왜냐면 그냥 사립 여러 가지 뭐 학원들 많이 있으니까 그쪽 가게 그냥 괜히 애들 막 붙잡아서 하지 말고 그냥 애매하게 그냥 중간 투자하는 거 이 효과도 없고 돈만 낭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어떤 거예요? 좀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막 강한 사람이네요. 다혈질 비슷하게. 나 세무사 공부하기로 했다? 야, 그럼 하려면 똑바로 해. 하려면 왕창 하고 말려면 때려치고. 이게 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돈만 날리고. 이런 사람 좀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는 좀 약간 좀 다른 사람이긴 하죠. 그래서 요런 사람을 지닌 사람, 글쎄 뭐 다혈질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니면 그런 사람? 이제 다혈질 이런 표현 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신은 따봉 선호를 가진 사람이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어 예산 규모 초등학교에 쓰려고 할 때 다른 대체제가 있으면 그러면 굳이 뭐 애매하게 하는 거 싫어하는 거네요. 그래서 언제 따봉 선호가 많이 나타나는가 설명한 게 첫 번째 당구장 표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보면 표결 대상이 1차원의 선택 문제가 아닌 거의 밑줄 치세요. 가로로 묶으세요. 그게 낫겠네. 여러 가지 용도를 그걸 밑줄 치세요. 그게 선택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다는 게 이게 복합적 그 뜻이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라는 말을 지금 선택 대안이 2개 이상 복합적 여러 가지 용도 똑같은 말을 계속 다시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 똑같다는 것만 이해하시면서 자꾸 책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다음에 당구장 세 번째 화살표 볼게요. 2차원 이상의 선택 경우에 복합적인 선택 대안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단봉선을 갖고 있지만 투표 역설이 발생 가능하다. 뭐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들이라서 거기 음영 처리한 거고요. 뭐 책에 있진 않아요. 이중구 교수님 책에 있는 거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자, 밑에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번 보시면 틀린 것은 자 1번 해볼게요.
다수결 투표에 있어서 몇몇 투표자의 선호가 다수 정점. 이게 다수 정점이 또 뭐예요? 따봉이네요. 그쵸? 만을 타, 봉우리가 여러 개인 선호를 지니게 되면 투표의 역설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투표의 역설이 따봉 선호일 때는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틀리게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떤 걸 선호합니까? 과반수제를 이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반수제의 단점은 뭐냐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둘 중에 하나 이걸 표하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뽑을 때도 당신은 누굴 지지합니까? 그럼 좋아하냐? 지지하냐? 싫어하냐? 그 두 개밖에 의사결정을 못해요. 나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다라고 할 때 막 진짜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 그냥 뭐 선택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하네. 아이 그냥 뭐 그러면 여자니까 했네. 뭐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지지한 사람도 애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표를 지지했다라고 해도 정도를 반영할 수 없을까? 강도를 반영할 수 없을까? 해서 등장한 게 점수 투표제예요. 1번에 보시면 선호의 강도라는 말 있죠? 예. 그래서 제목 자체가 점수 투표제다라고 하면은 다수결 제도에서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 수 없었는데 이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얼마나 선호하는지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지지하는 열렬 계층에게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알고 있으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어떤 전략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그거에 좀 취약하다라는 거 이렇게 같이 묶어서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밑에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명의 유권자가 있어요. A, B, C 이렇게 있네요. 자, 이 사람 X라는 사람, Y라는 사람, Z라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X, Y, Z 이렇게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예시. 자, 투표하는 사람이에요. X, Y, Z가 선거에 나왔어요. 유권자 C를 볼까요? C를 보니까 자신이 선호하는 Z가 채택될 수 없음을 알고 밑에 누가 채택된가라고 봤더니 X가 토탈 총 점수가 11점, 10점, 9점. 누가 당선되냐면 점수가 제일 높은 얘가 당선됐어요. 당선. 일부러 이제 중요한 거 표현하려고 다 숫자 쓰지 않았어요. 밑에 11 이게 제일 높은 거니까 뭐 박근혜 뭐 이렇게 뭐 문재인 뭐 이렇게 있으면 박근혜가 당선된 거예요. 근데 C를 보니까 C는 누구한테 표를 던졌냐면 제일 선호하냐면 Z를 제일 선호해요. 5점을 줬고요. 얘는 3점. 당선된 X에 대해서는 2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지한 이 Z라는 후보가 5점씩이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옆에 볼게요. X는 근데 자신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인데 채택됐네요. 그렇죠? C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Z를 제일 선호했는데 유권자 B를 가만히 살펴봤어요. 몇 점을 줬는가 얼마나 좋아하는 걸 봤더니 유권자 B는 거기 보니까 Y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여기가 5점이고요. 얘도 역시 X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A라는 애가 X를 열렬히 좋아해서 7점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X가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선될 것 같진 않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됐으니까 그나마 덜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냥 몰아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당선되지 않은 사람 찍으면 자기 표는 영향을 못 미치니까 뭐 사표가 된다 이런 말 쓰는데 그게 이런 경우예요. 괜히 이거 해줘봤자 뭐 어차피 안 될 거 싫어하는 사람 당선되는 거라도 막자라고 해서요. 점수를 이쪽에다 더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Y에다가 5점을 주고요. 2점을 더해서 여기다 5를 주고 얘는 그냥 3으로 이렇게 어차피 안 될 거 뭐. 그렇다고 표시 안 하면 얘가 슬퍼하니까 그냥 3점 정도 준 거예요. 그럼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얘 5점 되면 어떻게 돼요? 5점 되면 12점이 되네. 그래서 이게 12점이 돼서 당선이 이 사람이 아니고 Y로 되는 거. 생각,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시요. 누가 어떤 걸 얼마나 좋아하는가 선호의 강도가 있으면 C 같은 사람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라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의 점수를 빼서 그나마 덜 좋아하는 사람 당선시키는 이런 행동을 전략적인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거 뭐 자주 나오는 흐름이고 표현이니까 잘 머릿속에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4번에 볼게요. 밑줄 치세요. 로그롤링이라고 하는데 투표 거래라고 하네요. 로그가 이제 통나무예요. 통나무를 막 굴리는 뭐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줄 보세요. 이번 투표에서 A는 B의 선호 강도가 가장 높은 안건을 지지해주고 다음에 지지를 받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행동이네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표를 거래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득표, 표 거래 행위 이렇게 써주세요. 표 거래 행위. 자, 밑에 나와 있는 표도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뭐 좀 복잡해 보여가지고 하나 더 해놨는데 투표자 1, 2, 3, 4, 5, 6, 6명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 당선되는가라고 봤더니 오른쪽 끝에 합계를 보세요. 후보자 A, B, C가 있는데 A가 23점으로 역시 당선됐어요.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이거 찾는 거 중요해요. 투표자 5가 제일 5번째 투표자가 슬퍼할 거예요. 왜냐하면 A에 대해서는 빵점을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B가 어차피 당선이 안 될 거 알고요. 역시 C한테 10점을 몰아줘 버리거나 하면 최소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막는 거. 이게 바로 전략적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험 문제는 뭐 구구절절 길게 나오지 않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게 가장 스탠다드한 스타일이에요. 자, 투표의 전략적 행동에 가장 큰 취약성을 갖는 제도, 이거 점수 투표제다라는 거, 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넘어갈게요. 뭐 보답 투표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나중에 지역적인 거니까 뭐 시간 나실 때 객관식 같은 거 할 때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 7번. 지금 얘기한 투표 거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투표 거래와 투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전략적인 제휴. 자기가 정치인들은 당선되는 게 목표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뭐 던져줄게. 다음에 네가 해줘. 그래서 서로 전략적 얼라이언스를 맺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다수결과 선호 강도. 이 제목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선호의 강도. 그러니까 점수라는 말이 표현이 나와야 돼요. 점수 밑줄 치시고 끝에 가보시면 자, 표 거래 나와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로그롤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서로 표를 거래해서 주고받는 행위를 얘기하네요. 자, 2번 볼게요. 표 거래 행위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에서 밑줄 치세요. 치명적인 결정은 아닐 수 있다. 거기까지요. 왜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효율성을 조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갖고 싫어하는 걸 주는 거니까요.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투표 거래가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땐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거래라는 자체가 우리가 시장 메커니즘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거래에다가 시장 교환, 시장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시장에서 물물 교환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 밑에 사례에서도 보면 안건 1, 안건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순 다수결제로 한번 보면 갑을병 보세요.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대통령제랑 내각제가 있는데 갑은 대통령제를 아주 좋아해요. 9점을 줬고요. 내각제 뭐 빵점은 아니지만 1점 줬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을과 병은 내각제를 6대4 정도로 뭐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영국처럼 내각제 하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내각제는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국회가 어때요? 앞에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쭉 앉아있는 형태인데 영국의 내각제는요, 이렇게 그냥 마주 봐요. 양당제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여기 단상. 의원들 여기 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대빵이 되는 사람이 국회에서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수상과 그 야당, 여당 당수가 되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서로 안건을 주고받고 논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맞대응하는 거죠. 거리도 가까워요. 여기서 뭐 이렇게 바로 막 침도 튀길 정도예요. 또 이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각제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렴풋이 생각이 있어서 을과 병은 내각제에 6점을 주고요. 대통령제를 4점씩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안건일 대통령제 할까 내각제 할까라고 보면 2대1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각제가 채택이 될 거예요. 오른쪽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대통령제를 하건 뭐 어떤 걸 했을 때 임기제를 선택한다 할게요. 뭐 국회의원이라 해도 되고요. 가만히 보니까 병은 이미 하는 김에 한 7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4년이 뭐냐 국회의원이. 그래서 10점을 줬어요. 7년에다. 근데 갑과 을은 뭐 그냥 4년 하는 걸로 하지. 뭘 또 그렇게 7년으로 바꿔. 그래서 갑과 을은 애매하게 6점, 6대4 해가지고요. 4년 임기를 주장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채택되냐면 4년 임기가 채택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제가 돼서 슬퍼하는 갑, 그리고 4년 임기가 돼서 슬퍼하는 병. 둘이 슬퍼서 술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짜고요. 표를 거래하는 거예요. 서로 표를 거래해가지고 밑에 2번에 볼게요. 적절하게 거래를 하게 되면 갑이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제를 네가 밀어주면,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돼요? 6대4니까 왼쪽에 있는 병을 뭐 4대6인데 6대4로만 바꿔버리면 대통령제가 이거 아니에요. 그 대신 내가 7년 임기, 4년 임기에서는 너를 밀어줄게. 이런 전략을 쓰게 되면 둘 다 자기네가 원하는 거를 갖게 되는, 그걸 이제 표거래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3번에 정강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정당이 어떤 정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표를 많이 끌어모으는 선택을요. 정책을 패키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득표를 더 많이 끌어모으는 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선호의 강도가 높은 안건을 묶어, 그 표현 있죠? 그게 바로 정강이다.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요거와 관련해서 개인의 투표와 LO의 불가능성 정리 같이 연결시킬게요. 불가능성 정리. 자, 이거는 앞에 했던 거 그냥 다시 반복이에요. 그래서 뭘 체크하시냐면 LO 조건만 다시 체크하세요. 자, 1번에 완비성, 비교 가능하다는 거 체크하시고, 이행성, 일관성이라는 말 밑줄 치시고, 파레토 원칙, 사람들이 좋아하면 전체 다 좋아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4번 독립성 자주 나와요. 무관한 선택 대상으로부터 독립, 무관한이라는 말 밑줄 치시고, 옆에 서수적, 그것도 밑줄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같이 세트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비독재성, 민주적인, 그게 돼야 되네요. 자, 밑에 2번이 이제 투표 방식과 연결시키는 건데, 중위투표자 정리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비독재성을 위반한다. 그러니까 LO의 불가능성 정리 하나만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투표랑 연결시켜서 뭘 위반했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 단골로 나오니까 잘 정리하세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네, 따봉선호를 가진 사람 따봉선호 투표 모순이 발생하네요. 옆에 끝에 가보면 이행성을 위배한다. 밑줄 치세요. 자, 정리 다시 할게요. 중위투표자 정리는 비독재성 위반, 따봉선호는 이행성 위반. 그리고 3번 따봉선호를 단봉선호로 제약하면, 제약 동그라미 치시죠. 제약한다는 의미에서 독립성을 위배한다. 밑줄 치시고요. 다음 4번 점수투표제에 따라서 선택하면 역시 전략, 자기의 선호 강도를 노출시키니까 또 그거에 영향받는 게 역시 독립성을 위반. 그래서 그 내용 나와 있는 거 연결시켜서 뭘 위반했나 뭐 체크하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로 이제 1번 그거 비독재성 중위투표자가 위반이다.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불가능성 정리는 뭐 지난번에 봤던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합리적인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정치가의 선택 한번 볼게요. 4번 정치가의 선택. 자, 우리가 공공선택이론은 집단적인 의사결정인데 지금까지는 집단적인 어떤 의사를 하나로 집약하는 투표 방식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 여기는 그 집단에서 사람들, 정치가 관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거를
뜯어서 보는 거예요. 자, 정치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자기 개인의 사익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인의 사익은 표를 많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이제 표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극대화하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요. 자, 여기서 득표 극대 모형 나와 있고 1번에 다운즈 사람 이름 외워두세요. 다운즈라는 사람이 정치인들의 모형을 표 극대화 행위로 이제 분석을 했네요. 밑에 2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밑에 최소 차이 원칙이라 돼 있는데 호텔링 원칙 밑줄 치세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 유권자 수가 여기 좌파고요. 여기가 우파 이렇게 막 모여 있으면 물론 이제 중간이 이제 가장 많죠. 회색층 지대가. 근데 이렇게 쫙 있다라고 할 때 각 정당이 좌파에 있는 요 정당이 여기 있고요. 포지션이. 우파는 여기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표를 가장 많이 끌어모읍니까? 라고 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야지 표를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호텔링 정리다. 이게 자리 싸움 하는 거죠. 그래서 호텔링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위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 위치한 사람. 얘가 보면 좌쪽에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요. 그렇다고 얘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얘는 어차피 얘를 뽑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는 어차피 얘를 뽑으니까 이쪽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모여야지 자기의 표가 이제 많아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쪽에 있는 B라는 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너 도대체 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우쪽에 치우쳐졌네. 하지만 그렇다고 얘를 뽑진 않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어차피 빨간 애를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표를 극대화하려면 얘도 자리를 조금 이쪽으로 올리고 그 빨간 색깔 영역이 이쪽에 넓어지네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애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애는 얘보다는 얘가 가까우니까 얘가 이만큼 갖고 얘는 얘가 이만큼 갖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넓히는 방법은 얘가 자리를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은 신경 안 써도 되면서 왼쪽을 날아가게 되는 거니까 위치는 정확하게 가운데서 균형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거철 되면 각 정당의 정책 이거 보면 비슷해지고 반대쪽 인사를 영입하는 이유가 다 이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양당제에서 뭐 두 당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정당의 정책은 서로 비슷하게 된다. 뭐 여러 개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정치가 선택은 요 득표 극대화 한다는 거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관료의 선택 볼게요. 공무원이죠. 관료의 선택이다. 기본적인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정부 기능이 팽창되는 리스카넨 무슨 뭐 또 아니면 바그너 법칙 그거 원리랑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관료 보면 관료도 사익을 추구해요. 관료가 추구하는 사익은 뭐냐면 예산 극대화예요. 예산을 많이 따야지 자기의 권한과 파워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모형을 발전시킨 사람이 니스카넨의 예산 규모 극대 모형. 아예 제목을 표로 머릿속에 외우세요. 사람 이름도 아셔야 되니까. 자, 여기서 1번에 보시면 사익을 추구하는 관료가 예산 규모로 극대를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과잉 공급되는 경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예산에 담겨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살짝 밑줄 치시죠. 거기 예산이 많을수록 직책상의 특권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권한 이런 게 많아지니까 개인의 효용이 당연히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효용극대 모형 그게 반영되는 게 예산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이거는 지난번에 그 특권 때문에 관료는 비관료에 비해서 밑줄 치시죠. 공공재의 저렴한 상대 가격에 직면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뭐 구입할 때 좀 할인해서 받으니까 그런 특권을 이용해서 효용을 증가시킨다. 뭐 책에 있는 예에서 써놓긴 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관료들은 예산상의 잉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위에랑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이게 예산의 규모라고 할게요. 자, 예산이 커짐에 따라서 거기서 얻게 된 한계 편익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한계 편익. 한계 비용은 이게 수요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계 비용은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할게요. 한계 비용. 자, 그러면 이 경제학의 원리에 따라서 이 경제학 원리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설명 못 드려요. 그 동영상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벌써
다 봐서 기본적인 맥락은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널 베네핏과 마지널 코스트가 같아질 때가 효용이 극대화돼. 그래서 이 점에서 차이가 이쪽에다가 잉여라고 표현을 하면 이쪽이 예산이면 어디서 잉여가 극대되냐면 요거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이 잉여가 이렇게 극대돼요. 이렇게 된다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민간의 기업으로 보면 잉여가 이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윤.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MRMC가 같아지는 요 점에서 선택. 이윤이 가장 높아지니까요. 이 파이라고 할게요. 파이. 그럼 여기가 바로 우리는 그냥 예산 Q라고 할게요. Q스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료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산을 많이 남기고요. 잉여를 많이 남기게 돼봤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 비용 신경 안 쓰고요. 쓸 수 있는 데까지 돈을 다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선택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Q, 니스카넨, N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니스카넨 입장에서 보면 최적 수준은 여기인데 그것보다 자기의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한 거지 예산에서 얻게 되는 잉여가 관심 없으니까.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커져야지 특권이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공공재 같은 거를 과잉 공급하게 된다라는 게 여기에 깔려 있네요. 그래서 그 그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4번에 그런 5번 다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관료들은 예산상의 잉여에 관심이 없고요. 거기 밑줄 치시죠. 잉여의 극대화보다는 잉여를 제로로 만드는. 그래서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그래서 저희 QN이라고 한 잉여가 다 소진될 때까지 생산을 늘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바로 니스카넨 모형이에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기출문제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세요. 니스카넨 나와 있네요. 자, 1번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2번 보시면 총편익이 총비용과 교차할 때 여기 총편익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총잉여가 다 제로가 되는 그 그림 얘기하는 게 니스카넨 요 최적 수준이라는 거 토탈 개념인 거네요. 다음 3번에 보시면 사회적 순편익이네요. 이게 잉여라는 게 순편익이에요. 베네핏인데 넷 베네핏은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요거 다 잉여가 다 날아가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 수준이 바로 뭐냐면 잉여가 빵이잖아요. 요 수준이 순편익 잉여예요. 잉여. 잉여가 제로가 되는 영역인데 순잉여라는 것은 순편익이라는 것은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게 잉여니까 TB에서 토탈 베네핏이에요. 토탈 코스트를 뺀 거니까요. 이게 제로가 되면 토탈 편익이 토탈 비용과 같아지는 이게 이제 지문 2번 지문이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교차할 때 같아질 때 그거고 3번은 요걸 얘기한 거예요. 3번은 요렇게 순편익이 제로가 됐을 때 그러니까 2번은 노란 색깔 부분 3번은 파란 색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은 여기 과도하게 생산된다. 5번은 그냥 기본적인 예산 극대화. 그거 하나하나씩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미그 빌레인저랑 로머 로젠탈 모형부터는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뭐 한 약간 자질구레한 거 기타 조금 나와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짓고 다음 챕터 나가도록 할게요.